5% of the world is starting to re-agree. 이제 전 세계 약 5%가 새로운 형태의 자본, 디지털 자본의 등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금, 즉 금속 자본이 인류의 기준이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디지털 자본을 갖게 되었습니다. What is Treasury Company? 그렇다면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이란 무엇인가? 그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세상에서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던 구조죠. 왜냐하면 모든 상장 기업들은 명목 화폐 신용을 기반으로 자본화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투자자는 단기 유동성, 또 어떤 투자자는 100년짜리 수익을 원합니다. 결국 비트코인 형태의 디지털 자본에서 무한한 형태의 금융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부를 구성하는 다양한 성격의 자산들,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 머니마켓 펀드, 채권 등에 속해 있는 자금들은 현재 비트코인이라는 핵폭탄의 등장으로 지속적으로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기명이면서 디지털 형태고 파생이 아닌 실물이면서 온전히 소유권을 갖고 있고 물리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로든 이동이 가능한 이런 자산, 이런 놀라운 존재가 핵폭탄처럼 등장했는데 아직도 과거의 화약 제조 방식으로 이 핵폭탄급 존재를 판단하고 훈수두려고 하고 있다면 아무리 껴맞추고 그럴싸하게 대응해봤자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자산시장 격동의 시기에 마이클 세일러가 운영하는 스트레이티지와 같은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은 거대 자본 시장에 묶여 있으면서도 제도적, 관성적, 속성적 측면으로 비트코인으로 쉽게 옮길 수 없는 전 세계 자금들을 그들의 입맛에 맞는 형태로 비트코인을 가공한 금융상품들을 통해서 쫙쫙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번 영상은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마이클 세일러의 더빙 영상 2부입니다. 혹시 앞선 1부 내용을 못 보셨다면 위에 띄어져 있는 영상을 먼저 보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지금 바로 2부 영상으로 가시죠. Let's go! 5% of the world is starting to re-agree. 이제 전 세계 약 5%가 새로운 형태의 자본, 디지털 자본의 등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금, 즉 금속 자본이 인류의 기준이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디지털 자본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S&P 500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내는 디지털 자본을 갖고 있다면 그걸 기반으로 공개 기업을 자본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건 당신이 자본에 대해 양극화된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당신이 더 많은 증권을 발행할수록 더 많은 주주가치를 창출하고 더 많은 자본을 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인류의 금융 시스템은 모두 국가 부채와 명목화폐 신용에 기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자본에 대해 의무극성을 띠고 있었죠. 왜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감가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의 심오한 아이디어, 즉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전략적으로 무능합니다. 전략적 무지, 냉소적인 쇼충이들, 단기 트레이더들, 그들은 결코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해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단지 증오하고 싶어 할 뿐입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비트코인을 디지털 자본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Once you embrace the idea that Bitcoin is digital capital, then the next issue is what is Treasury Company? 그렇다면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이란 무엇인가? 그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세상에서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던 구조죠. 왜냐하면 모든 상장 기업들은 명목 화폐 신용을 기반으로 자본화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구조에서는 자사주를 발행해 국채를 사들이는 건 자본 비용 구조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자본 비용이 이미 14% 이상이기 때문이죠. 국채의 세후 수익률은 3%, 2%,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죠. 기업이 부채를 발행해서 명목 화폐나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것도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말이 되는 건 뭘까? 바로 디지털 자본으로 담보된 증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비즈니스를 5년 전부터 이해하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솔직히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처음 우리가 비트코인을 접했을 때는 방어적이었죠. 그 다음엔 기회였고 그 다음엔 전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변혁적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저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젠
완전히 다른 종류의 회사가 되었다는 것을요.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의 기본 전제는 뭘까요?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당신은 하나의 디지털 자본 블록, 즉 순수한 디지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원자재 같은 겁니다. 근데 그 자체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건 뭐냐면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증권, 신용 상품, 아니면 파생 상품들이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자주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오일을 떠올려 보세요. 청유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당신은 원유 한 배럴, 즉 액체 형태로 정제되지 않은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죠.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질과 에너지는 서로 바꿀 수 있다. 그렇다면 원유 한 배럴은 바로 경제적 에너지의 물질화된 형태입니다. 원유의 첫 번째 용도는 케로신이었습니다. 케로신은 제트 연료, 조명 등의 빛, 로켓의 연료가 됩니다. 케로신은 세상을 밝히고 문명을 날게 한 에너지였습니다. 하지만 원유 한 배럴 그대로로는 집을 밝힐 수도 비행기를 띄울 수도 없습니다. 그건 그냥 정제되지 않은 에너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류는 정제 과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걸 가공해서 가치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했죠. 그 정제의 결과로 인류는 가솔린, 디젤, 아스팔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AI한테 원유에서 나오는 모든 특수 화학물질을 알려줘 라고 말하면 AI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Lycra, acrylic, plexiglass. 이 모든 것들이 원유에서 비롯됐습니다. PVC 배관, 윤활유, 모든 종류의 플라스틱, 우리가 입는 나일론, 폴리에스터, 이 모든 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원유 한 배럴에서 나옵니다. 그 한 배럴의 원유가 집을 짓고 기계를 돌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창문을 만들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까지 만들어냅니다. 즉 원유는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수천 가지 형태의 에너지와 제품으로 변환될 수 있는 원천 자산인 겁니다. 케로신, 가솔린, 디젤, 아스팔트, 그리고 라이크라, 아크릴, 플렉시글라스까지 이 모든 건 원유를 정제한 결과물입니다. 그 규모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탠다드 오일은 한때 미국의 주유소 절반을 소유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원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에너지 전체 생태계를 지배한 기업이었죠. 듀폰을 비롯한 모든 화학회사들이 이 원유 생태계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신발, 그 소재 대부분이 결국 원유 한 배럴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1865년 존 디 록펠러가 처음으로 원유 한 배럴을 정제하던 시절을 말이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죠. 이 산업엔 미래가 없어. 하지만 지금을 보세요. 그 산업은 인류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문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그 디지털 버전의 원유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버려진 전기를 재활용합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은 뭘 재활용할까요? Well, Bitcoin treasury companies recycle stranded capital. 그들은 버려진 자본을 재활용합니다. 지금 세상의 자본 중에 절반 이상, 어쩌면 3분의 2 이상이 움직이지 못한 채 갇혀 있습니다. 은행 계좌에, 연금 펀드에, 보험기금에, 퇴직연금에, 기관투자 펀드와 인덱스 펀드, 머니마켓 펀드 속에 갇혀 있죠. 이 모든 자본은 잠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특정 기관 속에 묶여 있죠. 그렇다면 그들은 뭘 원하는 걸까요? 보험사나 연기금은 장기 수익을 원합니다. 머니마켓 펀드는 단기 유동성과 신용 스프레드를 원하죠. 주식 투자자들은 사업 모델에 대한 레버리지, 파생상품 투자자들은 구조적 수익 기회를 원합니다. 각자 원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지털 신용을 만드는 과정은 마치 공학적인 조각 작업과 같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겁니다. 투명한 플렉시글라스나 아크릴 블록, 가로 세로 높이 1m짜리 거대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캐드캠 시스템, 컴퓨터로 제어되는 정밀 가공 장비가 있죠. 이제 저는 그 블록에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입력합니다. 기계가 작동하고 레이저가 그 덩어리를 깎기 시작합니다. 조각이 끝나면 그 안에 하나의 아름다운 형체가 드러납니다. 마치 원재료가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변한 것처럼요. 이게 바로 자본의 정제 과정입니다. 누군가는 케로신을 원하고 누군가는 디젤을 원하듯이 어떤 투자자는 단기 유동성, 또 어떤 투자자는 100년짜리 수익을 원합니다. 결국 하나의 아크릴 블록, 즉 비트코인 형태의 디지털 자본에서 무한한 형태의 금융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건 오직 정확한 설계와 엔지니어링 마인드를 가진 기업만이 가능한 일이죠.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지금 1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회사 재무제표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어떤 형태의 디지털 신용상품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상품의 구조는 어떻게 설계될까요? 담보 비율은 10배 초과 담보로 할 수도 있고, 유동성은 즉시형, 아님 10년, 100년짜리로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수익 곡선, 지급 주기, 만기 형태 모두 다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자본의 마법입니다. 하나의 순수한 비트코인 블록에서 무한한 형태의 금융 조각들을 깎아낼 수 있는 것. 당신이 일본 기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엔화로 연 5% 수익을 영원히 창출하는 상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겠죠.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시장엔 그런 수요가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엔화 기준의 머니마켓만 해도 수조 달러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얻는 수익률은 고작 0.5%, 즉 50bp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거기에 5% 수익, 즉 500bp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엔화 기반의 신용상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엔 통화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건 저한텐 기회죠. 저는 그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5%의 안정적인 수익과 영구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제 설계의 핵심이 나옵니다. 담보는 얼마로 설정할까요? 10배 초과 담보? 5배? 2배? 그 안에 포함될 신용 리스크의 성격은 3년마다 갱신되는 크레딧 풋을 옵션으로 넣을 수도 있고, 담보 비율을 27대1로 높여서 완전히 안정적인 상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님 2분의 1로 낮춰서 고위험 고수익 상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이건 단순히 수익률의 차이가 아닙니다. 신용의 본질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에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각자 원하는 게 다 다릅니다. 러시아인은 미국 신용을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인도, 일본인도, 캐나다인도, 유럽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통화 리스크를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뭘까요?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어떤 통화로든 어떤 기간으로든 어떤 수준의 담보 비율로든 신용상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높든 낮든 상관없습니다. 필요한 구조에 맞춰서 설계하면 되니까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한 부호에게 했습니다. 이 방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부자인 사람이었죠. 그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1에서 2%밖에 안 갖고 있습니까? 그는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나이에 나는 그 변동성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75세 아니면 80세쯤 된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자산이 있었지만 연 50% 수익률과 50%의 변동성의 자산은 원하지 않았던 거죠.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무기한 자산이죠. 이론적으로는 약 120개월, 즉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투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10년 혹은 20년 동안 묵묵히 들고 있다면 저는 그가 연 30% 이상의 복리 수익을 얻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세요. 92세 노인에게 앞으로 25년간 들고 가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들은 원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이런 돈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변동성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기업의 재무 담당자, 그들은 비트코인을 믿습니다. 하지만 직원 급여를 줘야 하고 사무실 임대료도 내야 하죠. 그래서 그에겐 운전자본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재무 원칙에 따르면 운전자본은 회사의 부채가 표시된 통화로 1년치 보유하라. 이게 바로 재무 운용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비트코인에 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그 돈을 머니마켓 펀드에 넣습니다. 미국이라면 세후 수익률이 약 3%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0.25%, 스위스는 마이너스 0.5%, 유럽은 2% 남짓이에요. 스위스의 전체 금리 곡선은 4년 만기까지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이제 이런 자본이 얼마나 많을까요? 일본, 유럽, 스위스, 캐나다, 미국을 합치면 30에서 50조 달러 규모의 자금이 이런 트레저리 상품이나 머니마켓 속에 묶여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30조 달러예요. 이 사람들은 변동성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변동성을 좀 빼주세요. 기간을 없애주세요. 통화 리스크도 제거해주세요. 그들은 순수한 수익률만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죠. 좋아요. 그럼 우리가 이 산업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케로신을 공급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통화 리스크를 제거하고 기간 리스크를 제거하고 변동성을 벗겨냅니다. 그렇게 해서 순수한 수익만 남기는 거죠. 여러분, 마이클 셀러는 이번 영상에서 비트코인을 금융세계에 존재하는 정제되지 않은 원유라고 말하고,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은 그 원유를 고객들의 입맛에 맞게 정제하고 추출하는 정유소라고 말하죠. 혹시 마이클 셀러의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시면서 그럼 트레저리 기업의 주식이나 우선주가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 헐값으로 거래되고 있는 정제되지 않은 원자재인 비트코인을 맘만 먹으면 어디서든 사고, 어렵지만 개인 지갑으로 옮길 수 있고, 보관관리법만 차분하게 익히면 내가 스스로 석유왕 록펠러가 되고 내 개인 지갑이 정유기업이 되고 앞으로 모두가 원할 비트코인이라는 원자재를 선점한 위대한 은행이 될 수 있는데, 굳이 그러고 싶어도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대안을 찾는 자본들이 하는 트레저리 기업의 상품 매수를 비트코인 대신 할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비트코인이 무엇이고 트레저리 기업들은 왜 등장했으며 그들은 어떤 시장을 타깃으로 이런 상품들을 출시하고 그들의 비즈니스 전략을 실행하는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정확히 이해하셔야 수익률이 더 좋다느니, 여기서 한번 튕기고 비트로 갈아탄다느니 이런 황당한 소리를 안 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는 이어지는 3부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